홍은정입니다. 제가 미리 강의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리플렛의 연보하고 책의 연보에 보면은요, 1944년에 아드님이 중경에서 사망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 자료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독립운동가시잖아요. 심 선생님 독립운동가시고 둘째 아드님이신 김창기 선생님도 독립운동가세요.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김창기 선생님의 사망일이 1945년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훈부에서 나오는 공식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들에서나 또 심산유고에도 보면 아들이 병사에서 심선생님 아들인 김창기 선생님이 병사에서 10월 10일 날 동지장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45년 10월 10일로 되어 있고 신문 기사들도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심 선생님의 재적 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심 선생님이 재적 등본에 보면 아드님이 물론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는데 44년 6월에 사망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자료에는 그래서 44년 6월로 정리를 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훈록이나 또 기타 그런 자료들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고요. 안진뱅이 선비는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시고 잡혀서 고문 받으셔서 다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안진뱅이 벽자를 써서 벽옹이라는 호를 쓰셨고요. 그래서 안진뱅이 선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반포에 심 선생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은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만은 백범 기념관보다 평수가 커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는 이게 지금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요. 저희가 다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서초문화재단이 들어와서 저희가 건립을 해서 서초구청에 기부 체납을 했어요. 기부 체납을 해서 서초문화재단이 들어와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 기념사업회는 여기 이쪽 부분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심 선생님 선양사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시실이고요. 전시실 입구고요. 입구 모습이고 거기 이제 기념홀이어서 기념홀에 심 선생님 동상이 저희가 자상이 있습니다. 심 선생님 동상은 3개가 있어요.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에 설립자셔서 성균관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하나 있고 수원 캠퍼스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 기념관이 이제 개관할 때 좌상으로 동상을 하나 조성을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심산이라는 호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심 선생님이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맹자 40부동심에서 감명을 받아서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당시에는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이 부동물이니까 부동물 산과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심산이라는 호를 사용하셨고 심산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1879년에서 196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 전시실이 기념관 규모에 비해서 좀 작아요. 제가 제일 큰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84살까지 사셨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거를 전시하기가 좀 벅차서 이 심 선생님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기를 구별할 때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시기를 구별했었어요. 시기를 구별하거나 주제별로 해서 챕터를 나누거나 이러는데요. 제가 시기별로 1919년, 45년 딱 끊어서 3시기로 구별을 해서 전시도 하고 있고 오늘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919년은 1910년이 아니고 왜 19년이냐면 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시기가 1919년이에요. 파리장서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하셔서 1919년 그리고 광복 해방이 된 해 1945년 이렇게 해서 잘라서 3시기로 구별을 하고 있고 이 시기는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을 하셨던 시기고 이 시기는 통일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이전 시기를 그냥 제가 거의 40 되잖아요. 준비 시기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시기를 구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전시는 저희가 공간도 분할을 해서 이게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지어진 기념관이어서요. 전시도 독립운동 부분을 좀 더 공간도 많이 할애하고 해서 전시를 제가 전시를 기획하고 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산 김창수 선생님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사진이고요. 연세 많으실 때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젊었을 때 독립운동 하실 때 사진은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실 때 사진이 딱 3장 있습니다. 딱 3장 있고요. 사진을 찍으셔서 유학자이고 독립운동가이시고 민주화운동가이고 교육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시기로 구별을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심 선생님을 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행동하는 지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말은 김대중 대통령 이제 뭐 행동하는 양심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행동하는 지성 또는 칼든 선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할 때 원래 유학자들이 사실 그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긴 좀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않는데 심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고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건 양심에 해서 우리가 행동하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심 선생님이 중요하신 일들은 뭐냐면 준비 시기에는 국권회복운동 하셨고요. 국권회복운동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준비 시기로 몰아버린 거고요. 전시실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장서운동이 이제 국립운동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중요한 활동이고요. 파리장서라는 거는 길장자 쓰고 글서자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저희가 표현할 때는 긴 편지라고 하는데요. 문서예요. 성격은 독립청원서예요.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파리 강화회의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강대국들이 모여서 전후질서를 개편하려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이에 독립을 하고자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늘 배웠듯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민족 자결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민족의 미래는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하면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열강들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열강들에게 우리 독립을 인정해달라고 민족 대표가 김규희 선생이 가시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독립을 원하는지는 보여줘야 하니까 그걸로 3.1운동으로 우리가 보여주자고 해서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독립청원서 운동도 그런 종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유림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유림들이 서명을 해서 파리 강화회에 보냈던 독립청원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137분이 서명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략 중에는 외교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의원으로 활동하셨고 부의장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유림 대표로 가셨기 때문에 중국의 유력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중국과 대중국 외교 활동을 하게 되고 하시면서 외교 활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손문도 만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 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독립기지 개척 운동을 하세요. 신건동맹단을 조직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석주 이거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나석주를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심산 김창수 선생님보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심 선생님을 성대 총장 정도로 알고 계세요. 당시에는 작은 움직임도 신문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분 총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어르신들은 훨씬 많으셨고, 제가 기념관에서 지금 일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셨던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나석주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니까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선생님은 피체에서 옥중에서 투쟁을 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반탁운동과 임시정부 봉대운동이라고 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하셔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통일운동과 반독재운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창숙의 선생님의 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심산과 벼공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직강이라는 호는 아버지인 김호림이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고들직자하고 언덕 강자인데요. 심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 성죽은 대가면 칠봉리예요. 칠봉리니까 7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거든요. 사도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직준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직자를 따오고, 이 강자는 아버지의 호가 하강이에요. 그리고 심선생님이 의성 김씨 문종공파의 종손이신데, 문정공이 누구냐면 동강 김우홍 선생이에요. 조선시대 유명 대학 유학자이시거든요. 그분도 동강이니까 강자를 써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 유학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 연구자가 아마 이 언덕 강자를 집안에서 호를 쓸 때 많이 썼던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준봉의 직자를 따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직강이라는 호를 쓰셨고, 요 3가지 정도 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명도 있고 많습니다. 어리석을 우자도 쓰셨어요. 김우라고 한 것도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6살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심선생님은 심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학자들이 보통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문인들 또는 뭐 아드님 이렇게 문집을 만들거든요. 문집을 만드는데 1962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심선생님 문집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자료 총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18권으로 나왔고요. 정리는 그 집안의 그분이 족형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김황 선생님이 하셨어요. 김황 선생님이 하셔서 심산 유고에 보면 심산 소사도 쓰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사 실제로 그 원문은 시멘트 종이에 썼습니다. 이 시멘트 종이에 이면지로 쓴 거를 그 손녀 되시는 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심산유고가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문으로 나왔어요. 전체가 한문으로 나왔는데 1879년생인데 1979년 탄신 100주년 사업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심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심산사상연구회라고 그 임의단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직원, 교수, 학생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돼서 심산사상연구회가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김창숙 연구회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심산유고 국역 번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00주년 사업을 그걸 번역을 했어요. 한국으로 번역을 해서 그게 출판이 됐고, 그래서 심산유고 국역본이 이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산유고는 구편에서 나온 심산유고는 제가 그냥 사진들은 제가 없으니까 요 정도로 그 판형이 국대판이라고 해서 제가 드린 그 팜플렛만 고만한 책으로 나왔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 있고, 심산유고는 그보다 조금 더 크게 이 정도 두껍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문도 실고 한문도 실고 번역본도 다 실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선생님의 시, 뭐 쓰신 거 글 다 모아서 적어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1951년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회고록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심산유고를 읽으면 심선생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편에 들어가면 그거 이제 번역이 다 되어 있고 검색만 하면 주르륵 뜹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책은 이제 벌써 많이 지났잖아요. 79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책은 이제 중고 서적에서도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하고 9편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렇게 유학자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아버님이 18세에 돌아가셔요. 근데 심선생님이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강 김우홍 선생님의 13대 종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버님이 양자 오셨어요. 양자로 오셨는데, 이 댁이 손이 귀해서 계속 중간에 양자가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12대시잖아요. 그리고 심선생님이 13대이신데 계속 양자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양자가 오시는데 이 양자가 올 때 사후 양자로 왔어요. 사후 양자로 왔으니까 양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양할아버지가 이 양손을 들이신 거예요. 양손을 들이셨는데 성주가 고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주 그 지역에서 양손을 못 들이시고 그 동강 김우홍 선생님의 형님이 봉화에 살고 계셨어요. 봉화에 살아서 그 후손들이 봉화에 살았어요. 그래서 봉화에 가면 바래미 마을이라고 응선김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셔서 양손을 들여오셨는데 거기 가서 6개월을 계셨대요. 6개월을 계셔서 양손이 될 사람을 물색하셔서 눈빛을 보고 김호림 선생을 양자로 데리고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자로 왔으니 지금 그냥만 해도 심 선생님이 5대 독자예요. 그리고 심 선생님이 아드님이 혼자거든요. 이 아버님이 이미 결혼을 하셨는데 상처를 하셔서 그 위패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오셔서 그리고 이제 새로 장가를 드셔서 심 선생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심 선생님 아드님 하나에 누님하고 여동생하고 여자 형제가 3명 회분이 계세요. 그러니 심 선생님이 5대 독자시거든요. 그러니 가까운 친척이 없어요. 의성김씨 집성촌이지만 가까운 친척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독립운동 할 때도 봉화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아버님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님이 이때 돌아가시면서 그 나면서부터 이분이 귀한 자식이잖아요. 귀한 자식이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굉장히 호중하게 다루고 키우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노는 거, 당신이 스스로 그 심산 유고에 보면 노는 걸 너무 좋아하셨다고, 나는 노는 게 좋다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심산 선생님 같은 대학자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한테 혼내십니다, 어르신들이. 근데 당신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썼다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야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심 선생님이 보면 그 아버지에게 여기 보시면 노비해방 계급 타파 이런 이치를 들었지만 이해를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산 아버님이 그 개혁 사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심 선생님이나 아버님의 개혁 사상은 신분제 타파예요. 신분제 타파가 중요한 개혁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심산유고에 나오는 에피소드에 보면 어린 시절에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그 심 선생님과 도령들을 데리고 그 서원철폐가 되고 난 이후에 사랑채에다가 그러니까 종가의 사랑채에다가 서당을 차리셨거든요. 서당을 차리고 서원이 하던 역할을 서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서당에서 도령들을 데려다가 논일을 시키신 것 같아요. 농사를 시키셔요. 농사를 시키시고 이제 앉아서 그렇게 글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농사를 시키신 다음에 새참을 먹잖아요. 새참이 나오는데 그거를 예전 같으면 도령들을 먼저 주고 일꾼들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도령들한테 일도 못 시키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걷지도 못하잖아요. 빨리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참을 나이 순서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령들이 제일 나중에 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그 계급 신분 개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 선생님의 생가예요. 지금도 있는 건물이고요. 이게 사랑채고요. 여기 안에가 안채예요. 심 선생님이 여기서 태어나셨는데요. 지금 이 건물은 1901년에 중수한 거예요. 불이 나서 타서 다시 지었고, 그래서 이제 심 선생님의 자식분들, 그다음에 손주들까지 다 이 집에서 여기 이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부엌 정지고, 경상도 말로 정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안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건너방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랑채거든요. 요 사랑채는 그전에도 허름한 사랑채가 있었는데, 요거는 1991년에 다시 지은 거예요. 그 지금 기념물로, 보존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부 되시는 손은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성김씨 문정공파 총무님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종손이 이제 손자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그 총무님하고 몇 촌쯤 되세요? 그랬더니 몇 촌쯤 될 것 같습니까? 30촌이시랍니다.
30초님 우리는 친척으로 안 치지 않습니까? 남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 정도로 여기 가까우신 분이 없어요, 되게. 여기 동네. 이제 뭐 그 도시로 많이 나가시기도 하셨고, 집안에 계속 독재로 내었으니까 사실 가까운 친척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자인데 유학사상은 한주학파라고 합니다. 한주학파는 성주에서 이제 그 중심이 돼서 일어난 건데요. 이종기 선생 그리고 이진상, 이승희 요렇게가 이제 그 집안인데요. 이진상 선생의 호가 한주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진취적이고 개방적 성향을 가졌던 유학자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일운동에 앞장서서 독립유공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주 이진상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태계 이황의 계열이에요. 태계 이황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심 선생님도 태계 이황 방명록에 있습니다. 어느 몇 월 며칠 날 제가 보니까 말 타고 하인 하나 데리고 책 몇 권 들고 와서 며칠 공부하고 갔다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명록 기록들을 다 디지털 해놨거든요. 제가 그걸 읽어서 찾은 건 아니고 방명록 그 디지털 기록이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진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독립운동가가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한계마을에 댁이 있거든요. 거기 한계마을이 성산이씨 집성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구국운동에 나서는 시기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그 을사늑약 오적을 처단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 심 선생님이 주도를 하셨던 건 아니시고요. 아까 나오셨던 그 유학자들 중에서 이진상 선생님의 아드님 이승희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거기에 보면 곽종석 선생님,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곽종석 그다음에 장석영 선생님하고 이승희 선생님하고 이제 교류도 하고 배웠다고 해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따랐던 분은 이승희 선생님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스승으로 생각했던 분은 이승희 선생님이셨고, 그 이승희 선생님이 이제 하고 장석영 선생님이 이런 한주학파들이 주동이 돼서 경북 유림들이 올라가서 상소를 할 때 부복 상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이신 나선길 거기 일원으로 하나로 TV에 보면 유학자들 뒤에 쫙 서가지고 같이 상소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중앙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요. 정말 중앙에 나타나는 시기는 1919년 파리장성운동 때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상소를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구국운동에 나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진의 성토 건의서도 발표하고 국채보상운동도 하시면서, 그 국채보상운동은 단연회를 만들어서 국채보상운동을 하셔서 성주 대표로 활약하시면서 그 돈을 가지고 상경했어요. 이게 이제 그 국채보상운동, 그 전국 단연회 모임이 있어서 오셨는데, 당시에 일진회가 처음부터 친일단체를 활동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변질된 후라 일진회에서 그 돈을 자기네를 다 주면 자기네가 잘 쓰겠다 그랬어요. 잘 하겠다고 했는데, 심 선생님이 보아하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오셔서 그 근대 교육기관인 성명학교를 설립하세요. 고향 아까 말씀드린 그 서당 있죠. 그러니까 그 서당이 원래는 의성김씨 문정공파의 사당이었고, 아니죠. 저기 사랑채였고, 종가들이 모이려고 하면 보통 종가에 가면 집안의 사랑채 말고 종손들이 행사가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좀 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채가 있어서 단독으로 부엌도 있고 집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종가에 가보니까. 그러고 거기 이제 모여서 어른들이 회의도 하고 하시면, 종가 회의도 하시면 이제 여자분들이 음식도 대접하기도 하고 뭐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서당으로 쓰셨는데, 거기에다가 혁명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1910년에 원래 9월에 개교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심산 6월을 보면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개교 예정이었는데 8월 29일 날 우리가 도장을 꽝 찍혔잖아요. 딱 찍히면서 심 선생님이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가서 이제 일경하고 싸워서 찾아오는 것도 할 의욕을 잃으세요. 그러고 나시면서 한 3, 4년 정도 광인으로 지내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일 합병이 됐을 때 그렇게 좀 좌절을 하세요. 그리고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하신 유학자들이 많이 좌절을 했어요. 제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유학자들이 삼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삼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들이 공부를 해서 과거에 나가서 입신양명을 해서
자기 이상도 펼치고 부모의 효도도 하고 국가에 충성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벼슬아치 생활을 잘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빈 낙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런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유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라고 보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내세가 없잖아요.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을 때 역사혁명이 일어나서 임금이 바뀌면 저항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숨잖아요. 숨는데 아들은 과거에 나가요. 그게 유학이에요. 유학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과거에 나가서 벼슬아치가 되는 게 이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국가가 없어졌으니 그 지식인들이 방황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산 선생이 3, 4년 정도 방랑을 하다가 아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의 훈계로 마음을 돌이켜서 집안에 책이 많을 것 아닙니까? 김홍생이 대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책이 많은 거 그때 책을 많이 읽고 학문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학문의 기반이 앞으로 펼쳐질 독립운동 그리고 성균관장까지 그 성균관대 총장을 지내시면서까지 유학자로서의 그런 행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19년에 신 선생님이 이제 중앙에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굉장히 기간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시기 3, 4년이라고 해도 몇십 년의 시간이 좀 빕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뭘 했는지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니었을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뭐, 심산유고에도 딱히 적어 놓으신 건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1919년 2월에 그 심산유고에도 나옵니다. 2월에 성주에 계실 때 서울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서울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성대경 쌤이라고 친구한테 연락을 받는데 빨리 상경하려고 연락을 받아요. 근데 당시에 혼자 남아 계시던 어머님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유학자들에게는 충보다는 호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며칠 지체하고 서울에 올라와 보니 이미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한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고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 3.1운동을 함께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유학자이시니까 갓도 쓰고 독부도 입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그 조롱을 많이 당하셨대요. 망국의 책임이 어디 있냐고 하면 유학자들에게 있잖아요. 유학자들에게 있으니 그 자리에서 유학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느니 뭐 여태 뭘 하고 있었느니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듣고 굉장히 치욕스럽고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유림 중심의 독립운동을 계획한 것이 파리장서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운동이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기 위해 가서 그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이미 이것이 진작이 되었으니 국제적인 독립운동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계획을 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기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파리 강화회의 사진이고요. 이거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이고요. 이 김규식이 대표로 가는데 처음에는 신한청년당에서 대표로 민족대표로 파견을 했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국내 국회에 막 생겨요. 막 생겼던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9월에 가서 상해로 합해지거든요. 이제 요즘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성에, 그 다음에 상해에, 그 다음에 만주 쪽에, 연해주 쪽에 세 개가 그 실질적이고 유력한 임시정부 세 개였고요. 그 페이퍼 가버먼트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은 한 12개, 열 몇 개까지 나와요. 그런 조직들이 있고요. 김규식이 신한청년당에서 민족대표로 파견되었다가 상해 4월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파리 강화회의 대표가 돼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파리위원부를 설치해서. 제가 이분들의 이제 이름을 다 적어 놨고요. 이 여운홍은 여운형 선생의 동생이고, 예. 그리고 이거 한기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스터 선샤인의 이병헌의 모델이 됐던 독립운동가이고요. 영국에서도 활동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묘지가 발견이 돼서
국내로 송환해서 국립묘지에 되셨어요. 그리고 조수왕 선생님이시고 이관용이라는 분이고 요 두 분이 그 파리 강화회의가 있던 건물 주인입니다. 이 두 부부가 도와줘서 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조계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잖아요. 프랑스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인정해줬어요.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김규식은 뭐 보시다시피 이런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졌고 그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서는 김규식을 대통령으로 그 찍었다고 밀어준다. 요새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정도로 미국 통이기도 합니다. 그 고아로 자랐고 그랬지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했고요.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 그랬다고 합니다. 잘생겼죠. 네, 한기안이라는 분은 요 분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파리 한국통신부 서기장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영국에서 활동했었고요. 유럽에서 계속 활동도 하셨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돌아가셔서 95년 애국정이 추상됐고 몇 년 전에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송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습니다. 3, 4년 전에. 요거 이제 파리 장서 독립선언서고 이게 민족대표 33인인데 유림대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시작된 게 파리 장서 운동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이제 아이들하고 교육하는 교재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보시면 여기 청천서당으로 돼 있잖아요. 서당 이름이 청천서당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의 청천서원이랑 좀 비슷합니다. 청천서원 복원해 놨거든요. 그림은 거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로 출국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파리 장서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 유림대표 각종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파리가 정파리 평화회라는 파리를 요거를 음차해서 쓰는데요. 저건 중국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중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최소한 중국에서 온 걸 베껴 썼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파리를 저렇게 안 하고 마을 리자 씁니다. 리자를. 음차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1919년 3월에 유림대표 강종석의 136인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7월일 겁니다 아마. 7월에 국민신보사 인쇄국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심 선생님이 상해에서 가지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상해 가지고 가서 그 상해 가서 그 잘라간 거를 다 붙였대요. 다시 붙였대요. 다 풀어가지고. 다 붙이시고 가져가실 때는 원래 만들어가지고 가셨다가 국경을 넘을 때는 신고 넘으셨대요. 신고 넘으시고 그리고 이제 국경 넘은 다음에 단발하시고 변복하시고 중국 옷 입고 활동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남은 사진은 중국 옷 입으신 사진만 남아있고 그전 사진은 없어요. 사진 찍는 걸 원래 좀 좋아하시지도 않으셨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안 남기니까 사진을 안 찍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영어로 번역해서 파리 강화회 김규식에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파리 강화회 의장이 직접 보낸 것도 있다고 얘기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에 그렇게 나오면 심 선생님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적은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 의장에게 직접 보내기도 하고 김규식에게도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그러고 국내에는 이 한문본을 보냈어요. 가져갈 때 심 선생님이 이걸 각종석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게 되는데요. 심 선생님이 외우고 가셨거든요. 외우고 한 분은 증거물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 중간에 좀 수정이 많이 돼요. 수정이 많이 되고 이제 이 심 선생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학자가 임시정부에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임시정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채택했어요. 민주공화국 정체를 채택했는데 유학자가 민주공화국 정체를 거기 들어가서 임시의정원의 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건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높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장서의 내용도 그렇게 조금씩 변합니다. 저게 바뀌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문본으로 국내 향교에 보낸 겁니다. 향교에 보냈다고 하는데 향교에 도착하기 전에 이게 언제 신 선생님이 3월 29일 날 용산역에서 출발해요. 근데
4월 2일 날 성주에서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요. 성주 장날이거든요. 성주 장날 2일 7일 맞죠? 2일 날 성주 장날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 주도하던 사람들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통이 나요. 파리장서 운동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심 선생님이 국내를 떠날 때까지 들통이 안 났어요. 안 걸려서 137분 서명 다 하실 수 있었던 거고, 심 선생님 서명 안 하셨거든요. 이거는 공개될 문서니까 중간에 발각이 되어도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서명 안 하시고 활동하셨어요. 활동만 하신 주요한 분들이 한 10여 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가 전시실에는 따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미 발각이 되었으니 향교에서 기다렸다가 오는 대로 다 받아서 불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리를 저렇게 표현했으면 중국에서 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립기념관이 1988년에 개관을 했어요. 개관을 할 때 국내외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자료를 수집해온 뭉텅이 속에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일본 경찰 문서 끝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고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것 같고, 대략 그런 문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략 알 것 같아서 한번 가서 그냥 앉아서 뒤져야 되거든요. 지금 누가 수집해 왔는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문턱이 속에 들어있던 거라서.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있는 것을 저희 기념관에서는 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종이에다가 저희가 재현해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국민신보사는 당시 독립운동을 보도하던 지하신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파리장서 운동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 곽종석 선생이 아까 대표자였잖아요. 그분의 문집에 그 연보에 그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제가 표시해놨어요. 한국 유림 대표 곽종석 등 이렇게 하면서 여기 파리장서 시작으로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 저도 잘 못 발라서 여기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게 문집을 보면 파리장서 내용도 있고 이름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명자들 4분이세요. 파리장서 서명자 이름이 들쑥날쑥해요. 우리가 보기에 가나다 순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 세대니까 가나다 순이었으면 좋겠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도 순이라고 합니다. 중요도 순이어가지고 나이 순서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신 분들, 당시에 이제 이게 한 집안에서 한 명만 했고 항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거라 가지고요. 곽정수 선생님 대표로 아까 있었죠. 보통 이 곽정수 선생님하고 김복환 선생님 대표입니다. 곽정수 선생님은 경남 유림이고, 이게 전국으로 계획을 했지만 주로 이제 그 경남 경북 지역, 그리고 전라도 인근 지역까지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서울에 왔을 때 이 그 독립청원서 사건이, 독립청원서 제출 운동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파리 강화에 개인이 보낸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림들이 단체로 보낸 것도 있고, 어떤 독립 단체를 만들어서 보낸 것도 있고, 조선 총독에게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심하게 또 조선 총독에게 우리는 독립을 원하지 않아요. 독립 불원서도 보냅니다. 조선 귀족 누군가 보내요. 그래서 유림 대표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친일 유림들이 보는 것도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림 유명한 조선 귀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복환 선생이 기호 충청도의 유림들의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림의 이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심 선생님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합합니다. 그래서 총 137분이 되시는 거예요. 되시는데 보시다시피 이분이 기호 유림학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서명 순서는, 자기가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곽정수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고 김복환 선생님이 두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석진 선생이나 장석영 선생님들이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최고령 서명자, 제가 이제 통계로 내서 한 겁니다. 1840년생 이능학 선생님이시고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최연소 소명자 23살 김상진. 사실 이대로 말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청원서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남겨뒀어요. 후위를 도모해서. 그러니까 이게 서명할 때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문에서 한 명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합천이면 이쪽 끝이잖아요. 왼쪽 끝이어서 아마 이게 이제 전개되면서 아마 때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했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주요 활동자 가균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저기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항 선생님이 그 초안도 쓰셨고 뭐 사실 글씨 이분이 글씨 썼나? 그러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고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78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심 선생님보다 오래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림장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마지막 유림장이다. 막 이런 거 나기도 하고 있고, 요거는 김정호 선생님인데 서울에서 파리장사를 처음 계획할 때 이 김정호 선생님하고 했어요. 그 김정호 선생님이 의성 김씨시고 그 성주에 의성 김씨 600년 종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 선생님 댁 마을 말고. 그러니까 의성김 씨가 저기 성주 거기 들어온 거는 김홍 선생님보다 한 3, 4대적 위대요. 위에 들어오셨는데 자리를 잡고 해서 있는데 이제 김홍 선생님이 그 나가서 벼슬을 크게 하시고 하시면서 사폐지로 받은 땅이 지금 그 종가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시대 주변의 땅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그 큰 종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의성김 씨 거기가 수륜면에 있는 수륜 마을에 있습니다. 댁이. 근데 이분이 그 파리장사 운동을 하러 이제 그 규합을 하려고 서울에서 내려오시다가 객사하셨어요. 거기에 대가천이 흐르거든요. 성지에 대가천이 되는데 어느 날 시체가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객사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 집안에서는 더 그렇진 않았는데 그게 아마 일본 경찰에게 암살된 걸로 돼서 지금 독립유공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묘비가 남아있고 지금은 그 산소를 국립현충원으로, 대전현충원으로 이장을 해서 옛날 묘소에 묘비만 남아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 자료를 사려고 하면 경매 같은 거 사려면 비싸요. 독립운동가만 딱 붙으면 이게 막 올라가요. 이게 유품이 이게 되게 싸거든요. 서양 미술품이나 서양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그 뭐 한국 동양 미술품이라던가 글씨 이런 게 되게 싸거든요. 근데 독립운동가가 딱 붙으면 비싸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 중에 한 개 어쨌든 산 겁니다. 막 경매를 막 뒤져서 샀는데 이 정종호라는 분의 편지인데요. 이분은 그 정종호라는 분은 성주 분이신데 성주에서 그 밀양 쪽으로 가셨다던가 밀양 쪽이랑 전라도 쪽으로 가셔서 서명자 규합을 많이 활동하셨대요.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제가 이 편지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전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정재기라는 분의 그 성주 분이신데 서명하신 분이고요. 노도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파리장사 137분 중에서 그 본인이 확인이 되면 최소한 건국 포장을 받으세요. 건국 포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몇 분이 아직 못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이게 본인과 이게 일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훈부에서.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분이 좀 계세요. 여기 보면 심 선생님이 이제 그 미투리로 만들어진 파리장서를 가지고 용산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건 용산역이거든요. 옛날 저희가 미투리 이렇게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관에 가면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잘라가지고 아까 그 사진에 보셨잖아요. 그게 제작하는 과정을 저희가 찍은 거거든요. 가위로 잘라서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촬영장에 그날 기념관에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가위로 자르셨더라고. 그래서 왜 가위로 자르실까? 칼로 자르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 그 당시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서 여기가 좀 거뭇거뭇하잖아요. 글씨가 남아있는 거를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비밀 문서를 숨겨가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면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종이 신발이라고 해서 동화 작가분이 동화를 써서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파리장서 운동과 관련해서 종이 신발이라고 제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심 선생님이 이제 도착한 그 상하이 와이탄 전경이고 지금도 가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고요. 그 3.1운 파리장서 운동의 이제 그 유린 탄압의 경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7번 중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분은 18분이세요. 이게 3.1운동도 일본이 너무 당황해서 당시 서류 보면 되게 당황한 게 나오는데 대응은 좀 무대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잡아가 놓고 그냥 좀 이따 풀어주고 그리고 재판을 해도 형을 많이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응해요. 그래서 파리장서 운동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심상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망명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걸석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유죄 성향이 있다고 해서 검사국에 송치된 사람은 41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소한 사람은 27명. 그리고 유죄 선고는 18명이고,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2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 최고 형량이 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대응을 그 민심을 우려해서 되게 유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 선생님도 결석재판으로 2년 받으셨고요. 장석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받으셨잖아요. 그 장석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옥중에서 일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항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막 하세요. 그러다가 항고를 하셔서 기어이 무죄를 받아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심 선생님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일본의 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삼심제도가 우리나라가 1909년에 생겨요. 기유각서라고 해서 사법권이 먼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삼심제도가 생기면서 변호 제도도 있고 그리고 항고, 항소 이런 제도가 생겨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심 선생님이 일본 통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일본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항고, 항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장석영 선생님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무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서 무죄를 받아내세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아까 도착하셔서 이제 뭐 파리장서는 그렇게 하셨고 중국에 남아서 활동하시는데요. 심 선생님이 중국에 도착하신 시기가 1919년 4월입니다. 4월인데 제가 날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하기는 했는데요. 4월 초였고 그리고 심산 6호에는 3월 23일 날 출발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심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심산 6호에 나와 있는 그 거기서 뭐라고 적혀 있더라? 벼공 일대기라고 적혀 있던가? 그렇거든요. 그 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심산 추모 사업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같이 기념사업회 우리 기념사업회 전신이죠. 거기서 심 선생님이 51년도에 쓰셨던 73세 때 쓰셨던 해상기예요. 해상기를 그 투쟁기라고 해서 그 책을 내거든요. 책을 내는데 그 책은 그 문체가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읽으면 세로로 돼 있는데요. 쭉쭉쭉쭉 막 넘어가요. 그리고 막 저 같은 경우는 그 세세한 얘기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고 그거를 심산 6호에는 문장이 상당히 문어체로 바뀌어져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이게 약간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도착하셔서 임시의정원에 바로 활동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초기부터 활동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임시정부 그 의사록이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보면 6회부터 활동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심 선생님이 대중국 외교 활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중의원인 국민정부예요. 국민정부의 능월이라는 사람, 능월이 중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한 상호협조조약 이 능월이 제안을 해요. 1919년 영안루에서. 영안루가 어디냐면요. 지금 영안백화점이거든요. 영안백화점이고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임시정부가 1921년도 신년에 사진을 찍은 장소예요. 제가 이따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능월의 주선으로 선문을 만나요.
1919년 7월에 손문을 만나는데요. 이 손문을 만난 거 가지고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싸웠다 그러긴 좀 그렇고 논란이 많았어요. 심 선생을 지금 보시다시피 심 선생이 이제 겨우 중앙에 진출했잖아요. 1919년 파리장성으로 중앙에 이제 알려졌단 말이에요. 중앙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거든. 시골 선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소문이 만났을까? 그래서 제가 2011년에 기념관 이제 개관할 때 2010년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소문이 어디 있었는지부터 찾았습니다. 뭐 우리가 소문 많이 알지만 소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때 상해에 와 있었어요. 성정으로 봐서 심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시니까 만났을 것 같긴 한데 만났다고 보기에는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 연결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생님이 거기서 광저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광저우에서 이문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독립운동을 후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금하거든요. 모금했는데 이문치가 나중에 그걸 들고 튀어요. 들고 튀어가지고 사기를 당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문치가 장석영 선생을 보려고 성주에 왔었습니다. 성주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외관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장석영 선생의 외관이 댁이었으니까 그럴 정도로 한국 유림들과 중국 유림들이 교류가 있었고 심 선생님이 가실 때 소개장을 여러 장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유학자들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소개장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심사현 선생이 유림 대표라는 것을 증명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유력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 독립 후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 중국에 가서 저는 심산기념관에서 학예실장하고 뭐 학위도 받았습니다만 중국 가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소개장들을 들고 가면 좀 달라지잖아요.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이 심산유고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문과 해견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고 이 영화론에서 능월 부부하고도 같이 만나고 하면서 필담을 하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있고 외교부의 차장이었던 오산과 만나고 영알루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당시에 이 외교부장 서겸은 파리 강화회에 가 있었어요. 아까 김기수 선생님 가 있었잖아요. 파리 강화회 대표로 가 있었대요. 가 있다가 이 사람이 1920년 10월에 그 상해로 돌아와서 한영회를 개최하자고 심 선생님이 제안을 해서 임시정부에서 이때는 이승만이 들어오고 난 뒤였는데 심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승만하고 다투거든요. 이승만을 위임통치청원 때문에 신태호 선생님하고 두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시킨단 말이에요. 그 전이에요. 그 전이긴 한데 그래서 그 심산유고에는 이 국무총리 이동희의 주최로 이 서겸의 귀국 한영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5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서겸, 거기는 주빈이 오산이고 부빈이 서겸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산하고 계속 교류를 했었거든요. 부장이었던 외교부 장관인 서겸은 파리에 가 있었고 차관이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산과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몽골 지역의 독립군 기지 개척 운동을 할 때 풍옥상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서겸을 통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때 작은 친분으로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도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 독립후원의 결성을 하게 되고 중한상호합조 조약이라고 해서 중한호조사라고 하는데 심 선생님은 심산유고에 중한호조사라고 중한호조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남아 있어요. 유학자하고 심 선생님이 쓰신 걸 수도 있고 김항 선생님이 편집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 원본 안 봤거든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중한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는 한중호조사라고 얘기합니다. 한중호조사라고 얘기하고 한중호조사가 결성되는 것이 상해 반송공원에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물론 심 선생님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그게 논의가 돼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시의정원의 경북도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이거 말씀드렸던 이승만은 성토문을 발표하면서 탄핵하고,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이후에는 임시정부가 이제 이런 혼란한 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를 모수집을 하고 하게 되는데, 심 선생님은 임시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를 버린 거죠.
버리시고 북경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북경은 당시에 주로 군사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심산 선생님 군사 통일회의 회계 담당인가? 뭐 그런 걸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활동하시게 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저희가 7월에 저희도 저 기념관에서 중국 답사가 예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초기 청사고, 심 선생님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용한 청사고요. 우리가 지금 가면 볼 수 있는 청사는 심 선생님이 나중에 임시의정원으로 활동할 때의 청사예요. 그리고 그 청사가 32년에 윤봉길 의사가 의거 이후에 이제 상해를 떠날 때까지 사용한 청사거든요. 요거는 이 사진을 저희가 전시실에 개관할 때부터 썼어요. 왜 썼냐면, 심사 선생님이 없어요. 없지만 여기 보시면 6회 임시의정원 여기 6회 기념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 선생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6회에서 활동하셨는데 안 찍으셨어요, 사진을. 왜 안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사진을 찍으려면 또 가운데서 찍어야 된대요. 저희가 다큐를 촬영해보니 감독님이 왜 심사 선생님은 가운데서 찍은 사진이 없냐고. 저더러 그러면서 늘 사진을 찍을 때 가운데서 찍으래요. 그래야 자료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윤현진 선생인데, 이분이 윤현진 선생이 파리강회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파리장사를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이때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던 때라 안창호 선생님 가운데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게 심 선생님 활동하신 때 사진이라고 제가 계속 쓰고 이걸 계속 쓰니까 누구를 표현을 했다. 누구를 신상 김창숙이라고 적어놓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거 오류 수정해주기 바쁩니다. 어디 보면은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이거 틀린 거라고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6회 활동하셨어요. 6회 그 의원 이름의 명단에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청사가 원래 처음 청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거랑 비슷해요. 배경이. 그죠? 여기 요 아치들. 요런 아치들. 예. 이게 안창호 선생님이 오셔서 마련한 청사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여기 앞에서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장소가 실제로 어디냐. 그전에는 이걸 찍으면 이 사람이 누구고가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누구고 막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게 거의 다 밝혀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찍은 데가 도대체 어디냐. 이런 데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 영암백화점 옥상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2년 전 모습이거든요. 제가 2년 전 중국에 상하이 갔을 때의 모습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3년이니까 19년, 20년, 21년이잖아요. 20년 사진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예요. 여기 보면 요 옥상 고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가면 요즘은 여기 가면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답사 가면 목표가 2가지예요. 여기서 사진 찍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중경 청사에서 귀국할 때 대형으로 사진 찍는 거 하나. 우리가 그 2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무진들이. 그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그때는 호텔이었다고 그래요. 호텔이고 식당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외교 활동 무대였다는 거죠. 심산 유고에 보면 여기 이 영안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는 갔을 때 당시에 여기 안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비싼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좀 비싸요. 그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거든요.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손문 고거예요. 손문이 여기서 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송씨 세자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문의 부인, 송경영, 장제석의 부인.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뭐더라 하여튼. 네네 맞아요. 그 3명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안에 내부 촬영을 못하게 해요. 근데 인터넷을 뒤지면 나오나 봐요. 인터넷을 뒤지니까 내부 사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못 찍게 해서 밖에서만 찍었거든요. 그 신산 유고에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손문을 만났는지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는 안에는 못 찍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림 좀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내부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중산의 고거고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 선생님의 가장 오래된 사진이에요. 한 25년경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진은 북경에서 활동하실 때 모습이에요. 상해에서는 사진 안 찍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의정을 활동하시다가 중간 회기 중에 바뀌시거든요. 사퇴하셔가지고 사퇴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이회영 선생님이세요. 이회영 선생님이시고 심 선생님이신데,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인데, 이 사진이 어디서 나왔냐? 요 댁에서 나왔어요. 요것이 누구냐? 김다라는 사람이에요. 김다라. 김다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밀정에게 처단당했어요. 고급 밀정이었고요. 심 선생님이 몰라가지고 이게 고급 밀정 활동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두둔하기도 했어요. 근데 글씨도 잘 쓰고 유학자예요. 그리고 김한란의 형부이고. 그런데 심산 선생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친일단체로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경학원에 부재학 자리를 줄 테니, 고향에 돌아가서 처자를 돌보고 좀 편안하게 살으라고 제안을 했을 만큼 굉장히 고급 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으면 자기가 국내에서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회영의 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다물단에 처형당했어요. 자, 그럼 이 사진이 어떻게 나왔냐? 이 김다라의 딸이, 김다라가 식구가 모두 가서 살았거든요. 북경에 가서 모두 가서 상해랑 북경에 가서 살았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김다라의 딸이 저기 쌍문동에 가면 동구학원이라고 있어요. 쌍문동 맞을 거예요. 동구학원이라고 학원 재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운영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력한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다. 우리 아버지 밀정 아니다라고 신동아에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나왔어요. 이 사진 내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으로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문집을 만든 거죠. 거기에 이 사진이 떡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사진 형태가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또 이게 양장본으로 나온 사진에서 이걸 거기 독립기념관의 연구원이 이걸 스캔을 해서 저를 줬는데요. 저는 신동아 거를 했으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기사만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시집 나온 거, 그냥 소프트 제본에서 나온 거 제가 한 권 구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아주 그런 사진입니다. 이회영 선생님이시고요. 요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진인데요. 요게 심 선생님이세요. 이게 24년인가? 연도 제가 지금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건요, 이게 서왈보예요. 서왈보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파일럿이에요. 중국 군에서 파일럿이 돼서 중국 군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행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비행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또 비행학교 공군 양성 이런 데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논문을 쓴 적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비행학교를 직접 설립해서 윌로우스에 가면 비행학교가 남아있어서 지금 경락고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비행학교에 들어가서 유학 형태로 직접 비행학교를 운영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비행학교를 졸업했다고 여기 현수막이 있습니다. 비행학교를 졸업했다고 심 선생님이 제안을 해서 축하연을 벌었어요. 그게 독립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꼬맹이들이 있죠? 이 꼬맹이들이 축가를 부르고, 난 3명이 국가를 불렀다 그러고, 누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사람은 이분 최동원 선생님밖에 모르겠어요. 이분이신지.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찾아야 돼요. 이게 천도교 교당이에요. 천도교에서 북경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보낸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하는데도 쓴 거죠. 그래서 교당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천도교 교당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현수막에는 서왈보 선생 이제 축하연이라고 써 있고, 여기도 그죠. 서왈보군 항공학교 졸업 축하해 중앙 메달 찬분. 이래서 이분이 여기 메달 찬분 있잖아요. 메달을 만들어서 줬다고 신문 기사에 독립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독립신문 기사밖에 없었어요.
이 사진이 천도교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이거를 사서, 예. 제가 이제 기사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나왔다고 자랑을 하시길래 얼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원본 상태라 이게 지금 원본 상태예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좀 찢어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이걸 다 복원해서 상태가 좋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심사 선생님이시고요. 요거는 손우익 선생님의 처남이에요. 그 정숙이, 손후익. 손우익이 누구냐면 아까 그 책에 보면 사돈이에요. 그 둘째 며느님의 아버님. 그렇게 이렇게 정숙이 선생님이 거의 비서처럼 활동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 개 사진이고요. 요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 세 개 사진이고, 요 사진이 당시에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 초상화가 하나 있거든요. 독립기념관에 이제 그쪽분이 후손분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명물 중에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저희 기념관은 복제해서 가지고 있어요.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보고 그렸어요. 근현사 기념관에서 서거 60주기 기념으로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도록에 보면 있어요. 이 사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분이라고 철도관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 사진이 찍은 게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 아마 상해거나 국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숙이 선생님이 계실 때 내가 이건 국내에서 찍었어요. 국내에서 찍었다긴 그렇죠. 중국 옷을 입고 계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독립운동가들 사진은 주로 상해 또는 국경의 정도는 돼야 찍을 수 있어요. 당시에 사진관이 그렇게 큰 도시나 가야 있으니까요. 이게 정숙이 선생이고요. 이 정숙이 선생도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서 양자 들여서 이제 입고 있습니다. 독립구지 개척 운동인데요. 심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열기가 고조돼서 일본 정규군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독립군이. 그래서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에 승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일본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독립군의 배후 기지가 되는 한인촌 거기를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뭐 간토참변 막 일으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터전을 잃어버렸잖아요. 독립운동가들에게 과제가 뭐냐면 이 한인들이 살 곳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립군 기지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한인들이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한인들이 모여서 살면서 생활도 영위하고 독립군으로 군대를 말하자면 예비군처럼 또는 이렇게 조직을 해요. 개편을 해서 군사활동도 하고 또 사관학교를 세워서 사관을 양성해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고 이런 계획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땅을 얻는데 그 몽골을 땅을 얻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정부의 외교 부장이었던 서겸을 통해서 몽골을 지배하고 있던 군벌 펑이상에게 땅을 얻어요. 근데 땅을 이제 무료로 얻었어요. 황무지니까 개간하면 되는데 그 개간을 하기 위해 첫 해에 필요한 돈이 20만 원이에요, 당시에. 그 20만 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 마련하기 위해 선생님이 국내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이제 유림을 중심으로 그 모금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독립군 기지 개척 운동이고 신건동맹단을 조직해서 해요. 그렇게 하게 되고 그 계기가 되는 거는 곽정수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곽정수 선생님의 문집을 만들려고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문집을 만들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보는 나중에 나와요. 아까 명단이 있던 연보는 나중에 나옵니다.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게 20년대인데 그때 명단 나올 수가 없죠. 독립청원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여기서 풍옥상이고요. 이 독립군 개척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을 시행하는 게 목표인 거죠. 최종 목표는. 그래서 20만 원을 제가 리모델링 할 때 2018년 할 때 계획했습니다. 지금 하면 280억 정도다. 이거 제가 좀 크게 느끼라고 하신 거예요. 산 거예요, 사실. 근거 있습니다. 근거는 농촌 인부 일일 임금이에요. 인건비가 상승이 제일 많이 됐잖아요. 금값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20년대에 농촌 인부 일일 임금이 조선 통계연보가 있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매년 발행했고요. 거기 보면 조선인 일일 임금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일일 임금하고 임금 차이가 3배가 나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조선인 얘기를 했죠. 그리고
28년 현재 일일 임금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을 때 280억 원 정도 되고요. 당시에 저 280억 원이 지방에 있는 망해가는 대학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독립군 기지 개척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저 정도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근거를 해서 잘 해놨고요. 신건동맹단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뭐 있어요. 모험단과 모집단이 있는데요. 이 모험단은 권총을 유도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돈을 내라고. 그리고 이제 모집단은 저기 돈을 내라고 하고, 돈을 안 내면 모험단이 와서 살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지만 이게, 그 3.1운동 이후에 지방에서는 독립운동 열기가 확 가라앉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정책을 쓰면서 일본의 그 식민통치 체제가 점점 공고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20만 원의 모금을 못했어요. 그래서 답답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친일 부대의 머리를 저 독립군에 걸지 않으면 우리 한국이 독립할 날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당시의 독립문 사진이고요. 지금은 약간 옮겨져 있습니다. 지금하고 좀 배경이 다르죠. 그래서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고 나서 모금액이 한 3,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돈을 줄 때 심사 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는 돈 따로 주고요. 독립군 기지 개척 자금으로는 따로 줘요. 그러니까 독립군 기지 개척 자금으로 모인 게 3,000원인 거고, 심사 선생님이 오고 가면 쓰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은 또 따로 줘요. 모금 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부산에서 만나서 이제 선생님이 가시게 되는데, 이게 독립기지 개척 운동을 할 수 없는 돈이니까 가서 의열 활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발각이 돼서 600명 정도가 체포 구금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결과입니다. 그 보면 징역 3년 뭐 이렇게 받은 분들이 있고, 이런 신문 기사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석주를 국내에 보내거든요. 나석주는 김구 선생님의 제자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국내에서 교육 활동하실 때 학교의 제자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과 의논하고 유자명 선생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나석주를 국내에 보내게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심 선생님이 공제병원에서 피체를 탈퇴해서 국내에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루트를 통해서 국내에 오시게 되세요. 그래서 보면 나석주는 이런 있고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나석주의 사진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요게 이제 학교 졸업할 때 사진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나석주 이게 당시에 이제 호의 신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입니다. 모습이고요. 요거는 나석주의 가족들. 그래서 딸이 둘이 있고 아들도 둘 정도 있는 걸로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아드님이 그 따님이 막내 따님은 남쪽에 살아 계셨어가지고 지금 외손이 외간쯤인가 거기 어디서 한약방 하고 계셔가지고 예전에 몇 년 전에 EBS에서 그 얘기 또 다큐도 나오시고 그랬어요. 한약방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아드님이 그 따님이 아드님이 있었고 그 아드님의 아드님이실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이. 그리고 두 아드님은 이렇게 자결을 하시거든요. 자결을 지금 위치가 지금 옛날에는 외환은행 본점 자리였는데 지금 하나은행에 통합되면서 하나은행 명동 지부 명동 금융센터인가 거기에요. 거기 앞에 동상에 있고, 이거 90주기 사업으로 했는데 열사가 아니고 사실 의사예요. 의사가는 무기 들고 하신 분, 열사는 맨손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어르신들이 이걸 구별을 잘 못하셔서 열사라고 해놨는데 이거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조선식산은행은 롯데백화점 본점 자리고요. 이제 우리 시내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아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또 잘 알 수 있는 장소여서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 을지로 5번 출구 쪽으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은행 명동 금융 종합 그런 센터인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외환은행 본점이었어요. 근데 하나은행이랑 통합되니까 하나은행 본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동 뭐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다니는 은행도 정확하게 제가 진점을 모릅니다.
여기 위치가 이렇다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손우익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돈이신데 군자금 모금 활동할 때 선생님이 울산으로 이제 가셨다가 울산에 와 계셨거든요. 경주 손씨인데 울산에 조금 사셨어요. 그때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심 선생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댁에서는 그럽니다. 경주에 주로 살고 울산에 그 좀 피해서 가셨거든요. 이분 댁도 이제 삼촌도 독립운동가이시고 뭐 할아버지도 독립운동가이시고 그래서 좀 피해서 울산에 잠깐 계셨는데 울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뭐 이제 뭐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댁에서는 우리 경주 사람인데 그런 말씀 하십니다. 두 분이 언제 만났을 것 같아요? 두 분이 18살, 19살 때쯤에 한계마을에서 만나셨대요. 이승희 선생님 댁에서. 거기서 만나셨답니다. 이건 뭐 집안에서 해주시지 않으면 못 듣는 얘기니까 거기서 만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같은 한주 학파였던 거고 같이 이제 그때부터 뜻을 같이 해서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 드러나긴 이때 드러나는데 이때 그 다쳐서 손우익 선생님 댁에 머무르면서 요양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많이 다쳤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손우익 선생님, 여기 선생님 댁이고 계셨던 집은 이쪽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옛날 사시던 집은 요건 좀 고친 거고 뭐 일단 그렇다고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여기가 철거된다고 막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안 되게 해달라고 뭐 서류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둘째 며느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 둘째 며느님 처음 만나는데 둘째 며느님이 그 84년도에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서 썼으니까 일기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그냥 이제 일기라고 말씀 그냥 하셔요. 우선 저기 따님 되시는 분들 일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회고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써놨냐면요. 어떤 신년 신사가 황급히 이르러 오더니 우리 사랑방에서 수군거리고 무언지 참담한 기색을 풍기고 아버지 부자분은 삼촌과 종숙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고 이분 이제 심 선생님 모시러 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는 사랑방 치우고 불 밝히고 새 친구를 봐주고 이게 심 선생님 오시는 것들 이제 그 상황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문서만 보니까 이런 거 잘 못 보니까 이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도 독립운동의 그 자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생생한 것들을 들으면 좀 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분은 전라도에 사는 풍수가 묘토를 보러 오다가 차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했다. 그런데 그러는 집이 무덤처럼 조용하고 할아버지 큰 기침 소리도 못 들고 어디서 오는지 밤이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은밀히 다녀가고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그러니까 밤마다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 독립군 자금 모금하기는 일을 하려고. 그리고 거기 다른 데 보면 선생님이 밤새 뭘 쓰신대요. 편지를 썼대요. 그러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다쳤을 것 같지 않은데. 밤새 아니 허리를 펴찮으신 분이 앉아서 그 편지를 밤새 매일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손자 되시는 분은 뭐 여기 이분 댁이 아니었으면 심 선생님이 몸을 보존하기 어렵기도 했겠지만 많이 다치긴 하셨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심 선생님의 의지만으로 앉아가지고 그 편지를 내쓰고 사람들을 막고 하셨다고 하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요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댁에서는 많이 다치셔서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 선생님 어떻게 만났는지 되어 있어요. 써 있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못 가게 했는데 당신이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9살 때예요. 들어오라 그러시더니 귤을 하나 주셨대요. 귤을 먹겠냐 그랬대. 2개를 주셨다나.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었는데 먹으면 자기가 할아버지 방에 손님 방에 들어간 게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안 드셨대요. 그래서 안 드시려고 그랬는데 먹으라고 줘서 드셨다든가 그래서 약속을 하셨대요. 말씀을 안 하기로.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며느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기념 청사는 지금은 여기 이제 마당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청사는 26년도부터 32년 정도까지 썼던 청사고 심 선생님이
그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임시의정원의 부의장이 됐어요. 아까 임시정부를 포기하고 북경으로 가셨잖아요. 그 북경에서 주로 활동하셨거든요. 그러시다가 이제 이 시기에는 임시의정원의 부의장 되시고 정권위원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때 사용했던 청사고요. 이 청사는 32년도 윤봉길 이사로 이제 쫓길 때까지 사용했던 청사예요. 지금 이제 여러 방향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피체와 옥중투쟁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잡혀 오셔서 그 14년형이 확정이 되고, 성주가 고향이니까 대구에서 재판 받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대전형무소로 옮겨지세요. 그래서 아까 대전형무소 막루 나왔죠. 대전형무소 그 막루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국사범을 다 모으는 데였어요. 사상범을 다 모으는 데서,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랑 영훈 선생님이랑 같은 시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시도 남기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옥중투쟁을 하셨냐면, 아까 정규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옥리한테 절하라 그래서 절을 안 하시기도 하시고, 그 최남선의 한국신민 이런 것들을 읽고 독후감 쓰라 그랬는데 그 책 집어 던지시고 안 쓴다 그러셔가지고 편차 않으셔서 주로 병감에 계셨어요. 그런데 옥리가 이제 옥 관리가 그런다고 반항한다고 일반 병실에 넣겠다 이래가지고 뭐 일반 병실에 가 계시기도 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거의 병감에 많이 계셨어요. 병감에 많이 계셔서 옷을 보면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송치되는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요. 그 흰색 옷이거든요. 흰색 옷 입고 계신 거는 병감에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시고, 실제로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읽기나 쓰기 이런 게 금지가 되어 있었대요. 못하게 했었대요. 그래서 그거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읽고 쓰실 수 있게 되셔가지고 거기서 책을 쓰셨어요. 책이 뭐냐면 자전이에요. 유학자시잖아요. 한문 자전을 쓰셔서 자서정요라고 해서 한 노트가 한 6, 7권 정도 남아있는데, 후손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자랑만 하셨는데, 그 저한테 안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드님이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직 지금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는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방 마치실, 그러고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가출옥 2번 하셨다가 2번째 나오셨을 때 울산에서, 선생님은 표현을 요양이라고 해놔가지고 자꾸 어른들이 요양이라고 하거든요. 요양이 아니에요. 연금 생활 하신 거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연금 생활에서 매일 일본 경찰이 와서, 한국 경찰이 와가지고, 한국인,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체크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복권이 되신 건데, 그게 당시 천황의 아들이 태어나서 특별 사면된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그 편찬을 쓰는 어머님이 1920년 4월에 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오셔서 늦게 이제 추복을 하세요. 3년 복상을 하죠. 그 아픈 다리를 안전뱅이는 대구에서 그 조사 받으시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고문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보통 지금 제가 이 사형 제도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 그거 받잖아요. 재판도 받고 조사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형무소에 계시면서 조사도 받고 고문도 받으시고, 또 재판이 또 막 일사천리로 막 되거든요. 그리고 방청객 금지. 어느 날은 방청된다 그랬는데 갔더니 방청 금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독립운동 하니까 못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이 확정될 때, 그때 이제 대구에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러셔서 계속 병감에 계셨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창씨개명이 있어서 창씨개명 반대하셔서 손주들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어요. 손자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름을 외자로 지으셨어요. 그 한국인들이 창씨개명을 안 해도, 제 이름이 홍윤정인데 우리 어릴 때 홍 띄우고 윤정 썼잖아요. 그게 일본식이에요. 이름, 성두자, 이름 두자잖아요. 그게 일본식이거든요. 근데 저 손주 대신에 맞손주가 김위예요. 김위라고 쓰면 한국도 김위, 일본도 김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손주들 다 외자예요. 여자 손주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첫째를 다 그렇게 짓고 나니까 그 나중에 태어난 손주들도 다 외자로 지으셔서 외자예요. 돌림자 안 쓰시고 그렇게 이름 지으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됐을 때는 아까 외관 경찰서에 잡혀 있겠다잖아요. 건국 동맹 사건으로 남부 책임자로 돼서 그 8월 7일 날 잡혀서 외관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15일 날 풀려나셨어요. 풀려나셔서 이것도 뭐 저기 심산유고에는 풀려나셨다가 그 이제 풀려나셔서 외관 여관에 가 계셨대요. 가 계셨는데 풀어줬던 일본인 경찰이 와가지고 한국인 일본 경찰이 와서 다시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셨대요. 가기는 왜 가시는 거야? 그 가셔서 또 저기 잡혀 계시다가 새벽에 풀어나셨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심 선생님 음력 7월 10일생이시잖아요. 그게 강복절 즈음이에요. 그래서 강복 그해 8월 17일 그 다음 날이 생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1879년이 생이시니까 39년에 회갑이신데 회갑잔치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네 큰 잔치를 했답니다. 그렇고 이제 요게 일본 그 저희 공제병원 구지 사진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국 상해 갔을 때 엉뚱한 데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제 갈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 제가 요거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잡지에서 한 장 더 있는데 찾다가 못 찾아서 요 사진만 제가 올려놨고요. 공제병원 구지 이번에 저희가 가려고 해요. 체포된 장소고요. 그 심산유고에 보면 일본 그 영사관, 총영사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여기가 총영사관이고요. 이게 지금 일본 영사관인데 두 개예요. 회루가 있고 홍루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고, 여기 홍루에 여기가 이제 당시에 일본 총영사관 있고 지하에 갇혀 계셔가지고 상해 여행을 가면 아까 보시던 그 외탄 있잖아요. 거기를 유람선으로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못 보는 거거든요.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갈 때는 제가 2일째 저기 유람선 타자 그랬어요. 보통 1일째 타거든요. 그래야 이거를 제가 설명해주고 찝어주고 첫날 여기 가서 보고 외탄 타면 딱 보일 거 아닙니까?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러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대구 형무소, 대구 법원 자리예요. 대구 법원 사진이고요. 여기 대구 법원 사진입니다. 복심 법원이었고, 복심이 이제 2심 법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도 있고요. 여기 이제 옥중 사진이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심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여운 여사님 같이 계셨다고 해서 제가 한 거고, 이 두 분을 그린 이제 시를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앵두꽃이 필 때니까 봄에 그분들을 그리워하면서 지으신 시입니다. 민주화 운동기 제가 얼른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하셔서 신사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시기도 하셨고,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셔가지고 그 당선증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저기 전공자들도 이걸 자료를 20년대에 딱 갖다 놨어요. 임시정부라고. 거기 날짜 적혀 있는 날짜를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이거를 보면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8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교장에서 임시정부가 귀국하고서 활동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46년도에 성등교관대학교가 12월에 허가를 받아요. 경학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경학원으로 바뀌면서 교육 기능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제사 기능만 남으면서 그 친일 활동을 해서 막 징병 보내라, 정신대 보내라, 막 강연회 하고 글 막 써가지고 잡지에다 써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친일 단체라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성대에서 전시를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알고 그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그 초대 학장에 취임 12월에 설립이 나서 47학번부터 입학을 해서요. 이 학생들이 4학년일 때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심 선생님은 처음에 피난을 못 가셔가지고 서울에서 고초를 좀 당하셨어요. 일사후퇴 때 성주에 가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부인 되시는 분 상 당하셔서 상 좀 치르시다가 상 치르시는 중에, 그러니까 그 부인 상 몇 년 하는 거 있잖아요. 상복 입는 거 그거 하시던 중에 그 성대가 부산에서 임시 개교를 하면서 가셔서 부산에서 지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1953년에 성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때 종합대학으로 다 승격됐어요. 전쟁 중에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막 그 약학대학이, 성대는 약대 그때 설치하거든요. 그런 거 대학들을 설치하면서 종합대학으로 다들 승격을 해요. 그렇게 되고,
심 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렇게 가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 부산에서 이제 뭐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때 어깨를 부러졌나? 네. 그래서 그 엑스레이 사진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때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 경고문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구금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셔가지고는 이승만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제 부산에서 부산 정체 파동 있을 때 국제구락부 사건이 일어나서 아까 사진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 사진은 당시의 현장에 국제구락부라는 게 클럽이에요. 클럽을 일본식으로 읽은 거예요. 그 국제클럽이에요. 국제클럽이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인데 거기서 이제 반독재 호응 구국 선언대를 했는데요. 이미 국회에서 법은 통과가 됐어요. 대통령 직선제로 하는 게 통과가 됐는데 그걸 이제 되돌려야 한다고 이제 그런 모임을 호응 선언대를 한 거였는데 이시영 선생님은 키가 좀 작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창에다 이렇게 창으로 탁 던졌대요. 그래서 도망을 가셨는데 심 선생님 다리가 불편하시고 이동환 선생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두 분만 잡히셨대요. 그래서 두 분만 이렇게 벽돌에 맞아가지고 피 이렇게 흘리고 계시잖아요. 심 선생님 당시 입었던 옷이 독립기념관에 있고요. 피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빠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귀한 자료인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귀한 건지. 그러니까 빨아서 이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흔적이 되게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막 한 40일인가 정도 구금되어 있으시다가 풀려나기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삼선 취임할 때 막 직접적으로 하야하라고 신문사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한 5개 신문사에 보낸 것 같아요. 그게 먹지에 써가지고요. 원본하고 이렇게 복지가 있고 도장 다 찍어가지고 보낸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1962년에 그러니까 60년 4월 19일 살고 나고 61년에 5.16 있잖아요. 그리고 62년에 3월 1일 날 제 43회 3일절에서 우리가 독립운동만으로 처음으로 훈장을 주거든요. 그 전에는 건국 훈장 받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이분 정부 수립할 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두 분이 하셨지만 정부 수립에 대한 공이 있어서 그걸로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건국 훈장들이 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외국 수반이 왔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에 주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에게 준 거는 독립운동만으로 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206분에게 주셨고요. 제가 맨날 이승만 때 독립운동에 대한 훈장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전에는 없어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16 군사정부가 3월 1일이고 한 3월 15일쯤 그보다 조금 더 뒤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하거든요. 그러니까 5.16 정부가 실권을 잇고 이제 윤보선 정부는 있을 때였는데 그 이벤트성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선생님 혼자 쓰지 못하셔서 뒤에 이제 받치고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선생님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달아주잖아요. 한 번은 윤보선 대통령이, 그 다음에 박정희 의장이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리고 이때 206분이 봤는데 생존자가 한 20분쯤 되세요. 그리고 등급이 1등, 2등, 3등장에 있어서 중장, 복장, 단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이 지금은 5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장인데 대한민국장이 이때 중장이 18분이신데 유일하게 생존자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유일하게 중장을 생존자로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어떤 분은 그것도 잘못 말씀하셔가지고 이날 유일하게 생존자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 20분 정도 생존자로 받으셨고 제일 높은 등급 중장이 18분이 받으시는 분 중에 유일한 생존자이시다입니다. 그게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장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장은 한국인이 지금 30 몇 분쯤 되세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요. 유관순 열사가 최근에 격상됐잖아요. 격상되고 연영 선생님도 격상해서 받으셨고 이렇게 해서 33분? 그 전에 공개를 잘 안 했어가지고 그 정도 되시고 대한민국장이 전체가 한 60여 분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 수반이 왔을 때 외교적인 의례로 그 참전국의 수장이다. 그랬지 수반일 때 건국훈장, 뭐 대한민국장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사실 박정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는 이 훈장의 훈격인 거예요. 박정희도 받고. 누가 줬을까? 본인이 주지 않았을까요? 셀프 아닐까요? 돌아가셨으니까 그 후에 줄 사람이 없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두환과 노태우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치탈됐어요. 그 두 사람은 치탈됐으니까 이제 취소가 된 거고, 그 대통령이 받던 훈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격이 높은 훈장이에요. 그래서 5등급인데 1등급, 2등급은 기념관을 지을 때 국가에서 30% 보조를 해줍니다. 저희 기념관도 그래서 30% 국비 보조 받아서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그 보훈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되실 때 야담으로 말씀드리면 심 선생님이 28표 나왔습니다. 이게 그 교황 선출 방식으로 선출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할 때인데 그냥 이름 쓰는 형식이었거든요. 윤보선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되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심 선생님 연세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때면 82이시잖아요,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로 82이신데 그만큼 이제 뭐 정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 훈장 폐용하신 모습이고 저희 기념관에 가면 이제 요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거 무궁화 코사지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하늘색이에요. 요 훈장이 이런 색깔인데 지금은 훈장을 복제를 해줘요. 훈장 이제 후손이 해달라고 해주는데 요즘 바뀐 디자인으로 해주거든요. 그 당시 디자인 요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때 62년도에 받은 건 저 18개인 거잖아요. 18개 중에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후손분이 저거랑 뭐 당시에 그 3.1운동 3.1절 행사를 서울시에서 했는데 리플렛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셔요. 다 가지고 계셔요. 근데 저를 안 주셨어요. 사진은 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5월 10일 날 돌아가셔서 5월 18일 날 사회장으로 9일장을 치렀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운동장,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저 앞에 서울운동장에서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성대생들이 상여를 메고, 그리고 영정은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었대요. 이게 손자가 경기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끝낼 것 같아요. 심산 무궁화가 있어요. 무궁화 중에 심산 무궁화라는 게 있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궁화가 5종류, 그러니까 5개 개가 있어요. 무궁화 종류가 국내로 하면 한 300종류 정도 된대요. 그 보시면 요거를 붉은 단자석은 단심이라고 해요.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백단심계 무궁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단심이 있죠. 붉은색이니까 홍단심계. 요거는 청단심계. 이게 청색빛이 나는 무궁화 있어요. 약간 보랏빛 나고 청빛 나는 거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듣고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도 없죠. 뭐라 그럴까요? 배달개.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 흰 옷을 입어서 배달개 민족이라고 하잖아. 배달개 무궁화라고 하고요. 요거는 요렇게 이제 흰색 무궁화 이렇게 테두리며 이런데, 여기 이제 테두리에도 이렇게 있고, 단심과 좀 다르죠, 무늬가. 이거는 아사달개 무궁화라고 해요. 그렇게 5종류의 무궁화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수많은 무궁화가 있어서 한 300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은 그 가로수로 많이 쓴대요. 우리는 일본이 심어 놓은 진딧물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잘 안 심잖아요. 못 심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진딧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무궁화 심어 놓고 진딧물 잘 찹니다만, 이게 신산 무궁화고 저희 신산 기념관에 한 10여 그루가 있어요. 요게 무궁화고요. 이게 무궁화가 화려해서 심어 놓으면 예쁘다고 많이 심는데, 이 무궁화가 단점이 여기가 갈라진답니다. 저희도 좀 갈라진 게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강복 80주년 사업으로 기념관 뒤쪽에는 무궁화가 있는데 앞쪽이 없어서 저희가 앞에서 기념관 앞에 잘 보이게 해서 올 봄에 심었습니다. 3월에 심어서 지금 현재 아직 꽃이 안 피었어요. 지금 그 앞에 뒤에 있는 오래된 무궁화들은 벌써 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인스타에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이게 5월 모습이고요. 심산 산소에도 저희가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이 산소 풀을 안 뱉더라고요. 이게 북부보건지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제가 사진을 못 찍겠어가지고 사진이 없어요. 현재 사진은. 잘 자구하고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성주 생가에 아까 그 사랑채 앞에다 심었거든요. 저희가 5월 28일 갔다 왔는데 그때 이렇게 진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다 옥잠을 저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치마같이 둘러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천서등 성명학교 앞에다 하나 심었어요. 이거 3월에 심은 거고 지금 모습은 이제 이렇게 5월에 저희가 이제 갔을 때 제가 5월 사진 찍은 거거든요. 아마 올해 심어서 3월 달에 심어서 꽃이 조금 늦게 필 것 같긴 한데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 보시면 저 이제 아마 구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제 강의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